좀 힘든 시장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상당히 또 죄송스럽게도 네.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이게 메인 이슈라고 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하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게 투자자분들이 꼭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뭐 미국 증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분들도 조금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네요. 시장이 내려갈 때는 직선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간헐적인 반등도 있죠. 가짜 반등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헐적인 반등에 대해서도 좀 더 인내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때 예전에 진짜 나와서 이야기하셨던 경로랑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특히나 미국은 진짜 파트장님께서 얘기했던 식으로 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빠져도 되는 게 맞나? 그리고 왜 빠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현재 상황 좀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시장이 추가로 더 하락할지 네. 아니면 이거에서 멈출지 네. 예, 요거를 진단을 하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좀 힘든 시장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상당히 또 죄송스럽게도 네.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하락이 본격적으로?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이제 전개 정도 수준으로. 예, 이제 스타트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 차장님, 예. 그 S&P 500 기준으로는 지금 고점 대비 20%, 나스닥은 25%가 빠져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이 하락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근거가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만 더 힘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에 장표를 하나 준비해 네. 봤습니다. 예. 미국 시장의 하락, 제가 생각하는 네. 겁니다. 미국이 지금 관세로 상당히 시끄럽지만 관세가 주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임계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미국 경기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 네. 특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이게 요즘 만족이 되고 있어요. 이게 수년 만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이거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쌍둥이 적자 해소, 관세 요것도 작은 이슈는 아니죠. 네. 예, 요게 지금 충분히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세 번째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권당인 공화당 네. 에게 사실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전 이게 메인 이슈라고 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하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거를 이제 관세가 일종의 트리거 약간 맞습니다. 이런 역할을 좀 건드려 준 게 있죠. 예. 이 그림은 여러분 비단 지금의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여러분 30년, 40년 투자 계속 하실 때 지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이게 큰 글씨로도 있는데 명목 GDP 증가율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네. 예. 기준금리, 누군가 돈을 빌릴 때 제일 유리하게 빌릴 수 있는 수준이죠. 요 정도로 빌릴 수 있으면 굉장히 은행 가서 기준금리만큼 내주고 이자 나오면은 맞습니다. 엄청 좋은 거죠. 네. 엄청난 그 우대 상황 속에서 이제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빌려서 이 이자율로 금리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요걸로 어딘가 이제 투자하고 경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거나 평균적인 수익률은 아마도 경제 성장률에서 물가까지 가산한 명목 GDP 증가율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명목 GDP 증가율이 요거보다 더 안 나온다면 그럼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해봤자 손해잖아요. 맞습니다. 투자해봤자 손해니까. 그럼 이 조건이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경제 활동하는 걸 점점 줄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림상에서는 3페이지 보시면 이 회색 선이 명목 GDP 증가율이고요. 검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간헐적으로 명목 GDP 증가율이 기준금리를 하회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예, 굵직한 사건이 이때 나타났어요. IT 버블 붕괴. 네. 그리고 금융 위기. 예, 그리고 팬데믹. 예. 그리고 요즘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간헐적으로 명목 GDP 증가율이 네. 기준금리를 하회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멈출까 말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예. 작년 하반기에도 간헐적으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8월이었죠. 맞습니다. 네. 예, 이 조건이 계속 스쳐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 이러한 걸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1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는 이 조건이 좀 더 제대로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제일 빨리 발표되는 GDP를 알 수 네. 있는 거, GDP 나오죠. 예, GDP 나우 두 가지로 발표가 되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2.8. 네. 예, 1분기 연율화로.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 GDP 어드저스티드 GDP 네. 나우. 요것은 마이너스 0.8. 요거에 물가를 더해 볼게요. 네. 그러면 요즘 물가 미국의 CPI가 2.8 정도 나옵니다. 예. 뭐 요 여러 가지 계산상의 오류 감안해서 굉장히 후하게 명목 GDP 증가율 올해 1분기 뭐 3%라 그럼 너무 후한가요? 예. 그렇죠. 뭐 3% 뭐 후하게 해볼게요. 더 후하게 3% 중반 정도 된다고 플러스 3% 해보겠습니다. 중반이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기준금리는 4.5입니다. 예. 아무리 후하게 줘도 못 이기네요. 맞습니다. 기준금리 4.5 빌려서 투자하니까 예, 한 3% 중반? 그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돈 빌리는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연준이 획기적으로 금리를 낮춰준다면 뭐 1% 이상 낮춰야 네. 되겠죠. 예. 그러면 돈 빌려서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예,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획기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예, 요거 이제 근데 데이터 연준은 지금 예, 금리를 그렇게 낮춰줄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네. 맞습니다. 상황을 봐서도 네. 그렇고. 예. 요즘에 데이터로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에서 찍어져요. 네. 요거 5%입니다. 네. 무섭죠. 예, 진짜. 이거 무섭습니다. 숫자가 좀 전 무섭더라고요. 예. 이게 관세에 최근에 발표되기 직전 수치거든요. 예. 만약에 이것까지도 반영이 한 번 더 된다면? 반영이 된다면 네. 저는 이후에 발표될 게 좀 무서워요. 그게 미시간대 그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 네. 아니면 뭐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묻어날지 이게 좀 무섭습니다. 그럼 연준은 예,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연준이 아마 향후 금리를 내리는 시기는 이제 임계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네. 명목 GDP 증가율 이 수익률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은 환경. 그래서 경제가 무너졌을 때 수요가 더 악화되면 네. 수요 악화에 의해서도 물가는 내려갈 내려가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가가 좀 더 내려갔을 때는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조금씩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한 네. 경기 침체 신호를 확인했을 때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 경기 침체는 이미 조건은 만족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예. 보면 저희가 그냥 침체 한가운데 있는데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사후적으로 이제 뭐 밝혀질 네. 수는 있겠지만 GDP 나오고 보시더라도 요즘 마이너스권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침체는 지금 뭐 침체까지는 단어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경기 하락이라고 할게요. 네. 예,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연준은 물가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또는 뭐 작년에 해리스 후보였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이건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큰 이슈가 하나 또 빵 터졌습니다. 쌍둥이 적자 해소하자. 네. 예. 쌍둥이 적자라는 게 재정 수지 적자. 정부에서 돈 펑펑 쓰는 거. 요거 좀 줄이자. 네. 그리고 경상 수지 적자. 네.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 요거 좀 줄이자. 쌍둥이 적자 해소 정책 요거를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우선 재정 먼저 살펴볼게요. 네.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은 예, 회색 선은
미국의 잠재 GDP 대비해서 실질 GDP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재 GDP는 미국의 기본적인 실력이죠. 그리고 네. 실질 GDP는 요즘에 얼마나 잘하냐 못하느냐. 네. 영선 이하로 회색선이 있으면 실력보다 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잠재 GDP를 실질 GDP가 못 따라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잠재 GDP보다 실질 GDP가 훨씬 아래에 있다는 네, 거죠. 맞죠. 예. 그리고 영선 이상에 있으면은 원래 실력보다도 미국이 경제가 좋은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재정 지출을 얼마나 쓰면 많이 쓰냐? 요거는 뭐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GDP 대비 재정 지출 24% 이상 썼을 때가 역사상 4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칠해 왔습니다. 예전에 재정 지출 많이 썼을 때 쓸만했어요. 예, 요때 꼭 써야 됐죠. 저축 대부조합 사태, 금융위기, 팬데믹. 요때는 회복시키려고 살려고 그렇죠. 쓴 겁니다. 예. 그런데 재작년, 작년에는 재정 지출을 썼던 그 타이밍이 상당히 특이해요. 예, 경제가 실력보다도 좋은데 네. 재정 지출을 많이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그 원인은 뭐였을까요? 예, 원인은 그때 경제학자들도 다 얘기했죠.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예, 저도 납득할 수는 이게 없습니다. 바이든 정권 때 맞습니다. 바이든 정권 때. 예, 전 이거의 정당성이 부족해서라도 미국의 민주당이 이 대선에서 낙방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고. 네. 예. 자, 그런데 보통 돈을 풀었을 때 위기 상황이면 유동성 함정 때문에 돈이 함부로 못 돌아요. 요즘 누군가에게 한 100만 원 줬다고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에 투자하세요. 금방은 안 하죠. 예, 이게 유동성 함정입니다. 돈이 네. 일단 멈추는 이해가 거. 확 되는 예, 맞습니다. 와닿네요, 예. 지금. 자, 그런데 재작년, 작년 누군가에게 100만 원 줬다고 해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투자하세요. 예, 바로 열심히 미장 아마 가죠. 열심히 아마 투자했을 겁니다. 네. 한마디로 유동성 함정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쓰면 금융시장은 날라다닙니다. 심지어 코인도 날라다녔습니다. 예, 작년에도. 예, 그런데 이걸 덜 쓴다면, 이걸 이제 줄인다면, 그것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관세 한번 얘기 드려 볼게요. 요즘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 요즘 시절에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단어 선택이 안 좋았습니다. 요즘 특이한 현상이 관세를 발표할 때 미국 시장이 더 빠져요. 네, 맞아요. 이거 미국조차고 관세를 하는 건데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더 빠집니다. 가짜 뉴스 하나에 미국 시총이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맞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시설 투자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관세를 매기면 미국 외 국가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미국 외 수요가 나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직전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재정도 줄인다. 그럼 미국 내 수요 안 좋죠? 네. 예, 관세 매긴다. 미국 외 수요 안 좋죠. 시설 투자에 의해서 더 안 좋은 효과가 증폭돼 버립니다. 수요가 좋으면 시설 투자 많이 해놨을 때 생산 많이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이익도 더 증가하죠. 그런데 시설 투자 많이 해놨는데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고정 비용 부담까지 더 나가게 돼서 기업은 상당히 악화됩니다. 실적이. 요즘 제가 6페이지에 회색 선으로 표시한 건 미국의 시설 투자 지표의 프락시입니다. 미국방 자본재 신규 수주. 역사상 최고치로 미국 기업들 시설 투자 많이 해 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공급망 재편하자 그래서 시설 투자 많이 했고 네. AI 관련 데이터 센터 또 네. 투자 많이 했고 이게 지금 오히려 수익성에 기여를 하기보다는 고정 비용 부담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또 미국 쪽을 좀 힘들게 만드는 요인. 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시건 네. 경제는 안 좋아질 그 임계 조건이 만들어졌었고 그런데 왜 구태여 경제를 더 힘들게 쌍둥이 적자 해소 정책을 들고 지금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 힘든데. 그런데 정치 입장에서 특히 선거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예, 선거 예, 미국이 2년마다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2026년 그것도 11월 중간 선거 있죠. 네. 그리고 2028년 11월 대선 있죠. 네. 예. 올해 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양책 좀 더 써서 경제를 예쁘게 포장해서 올린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예, 결국은 무너질 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중간 선거 앞두고 또 대선 그때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일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올해 만약에 안 좋아진다면, 네. 예, 올해 자연스럽게 이제 인계 조건 만족돼서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예, 이거 무리하게 부양책 쓰지 않고 이렇게 예, 내려가게 놔둔다면, 예, 이참에 미국의 아주 오래된 숙환이죠. 네. 쌍둥이 적자. 이거 명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다. 근데 이때 2025년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중간 선거 앞두고는 기저효과만으로도 경기 좋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때도 예,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선거 앞두고 경제가 회복되면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러니까 집권당이 이길 확률은 네. 훨씬 올라갑니다. 네, 그게 저도 뭐 그 맞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안 좋은 게 정도껏 안 좋아야지 이거는 지금 막 이틀 만에 나스닥이 10% 빠지고 예. 앞으로 더 빠지면은 예. 이게 오히려 지금 유권자들에게는 본인들의 401k 퇴직연금 계좌 같은 거나 예. 계좌들이 녹아내린 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내년도 중간선거에 임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한번 지켜보겠다. 너희들 두고 보자.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예. 보통 어떠한 실물 경기를 회복시킬 때 부양책은 8개월 전부터 시행하면 그 타겟한 데이에 실물 경제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항상 8개월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스탠스 전환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급초반 예, 좀 더 부양 기조로 가면 중간 선거 앞두고는 예, 훨씬 더 민심은 우호적으로 예,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오래된 그 고질병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한다면 예, 이때 과연 미국인들이 예, 어떻게 또 반응할지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연말이면은 지금 미국 증시 뭐 연말까지 계속 그냥 빠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 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예, 이 공화당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고 근데 미국 경기도 제일 첫 번째 이슈 네. 어떠한 그 이벤트를 떠나서라도 그 임계 조건 아래에서 내려갈 수 있다. 네. 이걸 좀 종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예, 네. 그럼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빠졌는데 예, 저희가 시장이 대세적으로 어느 정도 빠졌는지 한번 로그 차트로 볼 네. 필요가 있어요. 로그로 장기적으로. 네. 8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최신 지표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녹색 선 미국 주식시장 최근 빠졌다지만 저거밖에 안 빠졌어요? 예, 초장기로 네. 로그 차트로 봐야 초장기로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정도 빠졌어요. 자, 그런데 경제하고 주가는 또 따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제가 같이 그려왔는데 이 회색선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는 팬데믹 때 저점을 약간 더 뚫고 내려가 있어요. 네. 예, 이 주가와 경제의 그 갭이 아직은 꽤 큰 것 같아요. 예, 역사상 이름난 하락 장세가 아까 임계 조건 만족됐을 때, 임계 조건 만족됐을 때는 요 정도로 갈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더 깊은 하락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조건들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다. 이게 투자자분들이 꼭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뭐 미국 증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분들도 조금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네요. 시장이 내려갈 때는 직선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간헐적인 반등도 있죠. 가짜 반등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때 제가 아시는 분들도 분명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트레이딩의 고수분들은 있어요. 하락 장세에서도 예, 간헐적인 반등 잘 잡아서 또 수익을 내고 요런 게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러한 거에 강점이 좀 없다.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좀 인내력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간헐적인 반등에 대해서도 좀 더 인내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락 말고 통상적으로 깊은 하락, 거친 조정 이거는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관세처럼 뭔가 트리거가 중간에 하나씩 툭툭 던져지잖아요. 맞습니다. 다음번에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저희가 트리거 좀 주의해야 될 만한 트리거 이게 좀 있을까요? 잠재적인 후보군. 잠재적인 후보군들이야 이게 소위 말하면 좀 네.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 예, 그래요? 많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무섭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8월에 잠시 논의됐다가 다시 들어갔던 엔캐리 트레이드. 네. 예, 일본은 물가 되게 높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일본이 엔화 약세 때문에 물가가 높았거든요. 네, 네, 예, 네.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도 꽤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은 해봐야 되고 네. 얼마 전까지 미국의 이 크레딧 시장이 굉장히 강세였던 거 아십니까? 네. 예. 예, 이 크레딧 시장이 굉장히 셌어요. 직전까지 재정 네. 정책 많이 써서 네.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도 문제될 거는 많이 이렇게 줄여왔던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런데 크레딧 시장은 시크리컬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네. 있는데 요즘 유가도 많이 내려가 있고, 그렇죠. 예, 주택에 대한 선행 지표들도 요즘 꽤 많이 안 좋아요. 예, 이 크레딧 시장이 문제를 조금 더 일으킬 가능성도 좀 있긴 해요. 그러면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미국의 그 강건함, 탄탄함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네. 서서 균열이 가고 있는 거네. 예, 저는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이 썼던 미국의 재정 지출이 많은 걸 좀 일시적으로 가렸던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오늘 생각합니다. 그 주가 빠지는 것도 주식시장도 난리 나긴 했는데 예. 오늘만큼은 더 난리 났던 곳이 채권 시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오늘 아시아 증시 장중에 갑자기 4.5%까지 확 뛰어버렸는데 예. 이거 가지고서 해석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중국이 국채 매각을 했다. 뭐 베이시스 스왑 스프레드 때문에 수급이 꼬였다.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경기가 못 버틴다. 신뢰성을 잃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장기 금리의 시그널은 네. 일반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마일드하게 올라가면 미국 경기는 좋은 거예요. 네. 예, 일반적으로는. 예. 그런데 요즘에 관세라는 상당히 좀 두터운 이슈가 던져졌었고 특히나 최근 며칠간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에 대한 포격전이 또 벌어졌었죠. 네. 이렇게 되면 이 장기 금리가 물가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상호 물가가 어떻게 될까? 네. 예. 이것을 지금 미국의 시중 금리가 오늘 급격하게 한번 반영을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 이렇게 물가가 생각합니다.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채권 담당분은 아니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뷰는 또 저희가 채권 네. 담당하신 분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국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강영기 파트장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3월 초에 코스피가 2200선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바닥을 경고히 할 거고 그때는 사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2200까지 일단 2200선까지 지금 네.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트레일링 PBR, 코스피 확정 실적 기준 PBR이 0.75배면 사도 된다. 그럼 그 뷰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 투자자분을 이렇게 두 형태로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장기 투자자이면서 가치 투자자분들. 그렇게 되면은 좀 긴 호흡에서는 트레일링 PBR 0.75 아직은 안 왔지만 네. 0.75 부근이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아주 롱텀하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한 수년 동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달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달러에 대해서 11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달러가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11페이지에 보시는 X축은
미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 요거 미국 경기로 놔도 그림은 거의 똑같이 동일해요. 나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주식 시장이 아주 좋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아주 훌륭하다. 그러면 달러는 강해요. 아. 예, 예, 당연하겠죠. 네. 자금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미국의 주식 시장이 좀 그저 그렇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도 그저 그렇다. 그러면 달러는 좀 약합니다. 예, 별로 재미없으니까. 예. 그런데 미국 시장이 아주 안 좋다. 네. 그리고 미국 경기도 아주 안 좋다. 그러면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로 또 강해집니다. 네. 예. 저희가 지난 월요일 제외하고 그 직전까지는 한국 시장이 잘 버텼어요. 네. 예. 미국이 뭐 6% 떨어질 때도 한국은 예. 훨씬 더 적게 예. 그 뭐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갈무리했죠. 예. 자, 그런데 월요일은 특히나 좀 한국 시장도 같이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땐 네. 달러가 좀 셌어요. 음. 예. 미국 시장에 충격이 있는데 달러도 강하면 한국 시장도 예, 아래로 내려온다는 네. 겁니다. 향후 미국 시장이 지금 임계 조건이 만족됐기 때문에 이게 수년 만에 또 있는 일이거든요. 굵직한 그 하락 장세에서만 나타났던 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 시장이 좀 더 유의미하게 내려갈 수 있는데 이때 간헐적으로 달러는 또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안전자산 선으로. 그러면 수급상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트레일링 PBR 0.75배 네. 지킬 거지만 수급상으로는 일시적으로 이탈할 이게 수 좀 더 있다? 맞습니다. 깨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략가의 임무 중에 하나는 물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근접한 저점을 네. 또 찾아내는 일인데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트레일링 PBR 0.75배 추천은 드리지만 저는 좀 더 근접한 저점은 아직은 좀 예, 말하기엔 좀 섣부르다. 예, 그래서 요것은 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예, 관찰하고 네. 또 때가 됐다 싶으면 예, 여러분들께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다 싶으면 제가 인포맥스에 연락해서 아침 방송이라도 하자고 네. 할게요. 바로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뭐 단기, 중기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을 네. 좀 이동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좀 예, 안전하게 하고 뭐가 예, 안전자산인가요? 박 부장님. 예, 주식은 안전 자산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주식 전반에 대해서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채권도 워낙 이제 혼란하고 예, 채권은 저희 문홍철 팀장님 전문가시니까 예, 이분께 좀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최대한 예, 현금 보유하시자.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이 레벨에서도 일단 현금 보유가 더 우선이다. 맞습니다. 예, 장기 투자자로 보면은 예, 원하시는 종목 사도 되겠지만 네. 좀 더 투자 시기가 수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네. 좀 짧으시다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목할 만한 업종, 눈여겨보고 계시는 업종 섹터 있는지와 또 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업종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오히려 오늘은 업종 얘기보다도 예, 이제 주식은 좀 경계하자. 아직은 네. 좀 경계하자. 요거니까 네. 리스크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예, 여러분 쌍둥이 적자 해소 정책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언제였죠, 그게? 이게 클린턴 때도 있었습니다. 1993년에 1월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첫 해에는 좀 이빨을 감추셨다가 1994년부터 쌍둥이 적자 해소 정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여기에 16페이지에도 같이 보시면 클린턴 1기 94년도부터 뭘 시행했냐면 네. 재정지출 축소 위해서 연방정부 직원 감원했습니다. 요거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뭔가 않나요? 비슷한데요. 예, 예. 네. 지금 도지 프로그램하고 비슷하죠. 정보 효율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때 보험의혹주의 슈퍼 301조 발표했습니다. 요게 어떤 이 법이냐면 미국의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지정하면 그 국가는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수출을 아예 금지당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관세를 물고 미국에 수출을 해야 돼요. 예. 지금하고 좀 유사한데
훨씬 무시무시한 법이 슈퍼 301조입니다. 94년에 이렇게 쌍둥이 적자 해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이후에 이게 쌍둥이 적자 해소 정책 한다면 미국 정부는 돈을 적게 쓰는 거고 그 미국인들은 수입을 적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밖으로 도는 달러가 적어져요. 무서운 차트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은 95년 멕시코 외환위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니까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트럼프 2기 쌍둥이 적자 해소 정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장기화돼서 간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잠재적으로 한국은 외환위기가 아마 안 날 겁니다. 저희 4천억 달러 외환 보유하고 세계 9위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한국은 아닐 거지만 그래도 다른 어떠한 좀 약한 연결고리에서 유사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인 호흡에서 생각해 봐야 될 리스크인 것 같아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만 하고 가나요? 이제 암초랑 지뢰밭인 것 같습니다. 진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